동남아시아 허브라 불리던 태국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빼앗긴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태국 총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정치경제론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 시선은 강단 위에 피터 슈나이더 교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세계개발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나 현실감이 넘쳐요. 교수님이 칠판에 천천히 적기 시작하세요. 협력 없이 성장한 국가는 없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협력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국가 발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톤이네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베트남, 한국 협력 사례. 2000년대 초 한국은 베트남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을 유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2020년 기준 삼성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책임졌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에요.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교수님이 클리커를 누르시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죠. 협력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베트남은 인력과 시장을 제공했어요. 윈윈 관계가 성립한 거죠.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모든 국가가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은 양쪽이 모두 원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협력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켜지자 강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태국 한국과 협력을 끄는 국가, 결과는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반례겠네요. 이건 오늘 우리가 집중할 사례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관광업도 발달하고 제조업 기반도 탄탄했죠. 특히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교단을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유는 복잡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협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협력 없이 성장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태국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궁금했어요. 교수님, 태국이 왜 갑자기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정치적 변화와 외교 정책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패통탄 친나와십니다. 현재 태국의 총리 자리에 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얼굴만 봐서는 평범한 정치인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건가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방콕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
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 선언이 나온 순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의 핵심 협력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굵은 마커로 선을 그으시기 시작했어요. K스마트시티 철회, K디지털 캠퍼스 취소, 태국, 한국의료관광 공동협약 무기한 연기. 세 줄의 굵은 선이 각 프로젝트 이름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K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태국 동부 경제회랑 지역의 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태국의 토지, 인력이 결합된 프로젝트였죠. 앞자리에 앉은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K스마트시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었어요. IoT 기반의 교통 시스템,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5G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미래 도시 모델이었습니다. 완공되면 약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였죠. 우와, 정말 큰 프로젝트였네요. 그런 걸 갑자기 취소해버렸다니 믿기지 않아요. K디지털 캠퍼스는 어떤 것이었나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태국 전역에 한국형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커리큘럼을 태국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제공하는 것이었죠. 이미 시범 운영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정말 잘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공동협약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태국의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가와 함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을 왜 갑자기 취소한 걸까요? 이 모든 결정은 사실 패통탄 총리 개인의 판단만은 아니었습니다. 선대 총리였던 아버지, 탁신 친나왓의 친중 노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탁신 친나왓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딸인 패통탄도 그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친나왓과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명분상 균형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가와 고르게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실제로는 한국을 밀어내고 중국만 끌어안는 정책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시키면서 중국과의 협력은 오히려 확대했거든요. 정말 이상하네요. 한국과 중국 둘 다와 협력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한쪽을 밀어낸 걸까요? 옆에 앉은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이 중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큰 시장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이유였어요. 중국은 태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태국에게 그만큼 중요한 파트너였나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답은 절대적으로 예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세 개의 큰 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기술 이전, 관광 수입, 중산층 고용의 3대 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태국에 단순히 제품만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시키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어요. 삼성, LG, 현대 등이 태국에 설립한 연구개발센터만 해도 15개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관광 수입이 있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180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이들이 태국에서 쓴 돈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가 넘었죠. 세 번째 원은 중산층 고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만든 일자리는 단순 조립 작업이 아니었어요. 기술직, 관리직, 연구직 등 양질의 일자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태국의 중산층 형성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 발표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관광 통계예요. 화면에 나타난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3년 1분기 태국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 약 90만 명. 2025년 1분기 기준 62만 명으로 급감. 정말 놀라운 수치죠. 90만 명에서 62만 명이라는 것은 2023년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옆에 앉은 케빈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정도 감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요? 태국 전체 관광 수입에서 한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평균 지출액이 높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가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650달러였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950달러, 일본 관광객의 1,200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정말 높네요. 그럼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는 건 태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실이겠어요. 한국 관광객의 급감은 단순한 숫자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러 산업이 동시에 무너졌거든요. 첫째, 한류 중심의 테마 투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콕과 푸켓에서 인기를 끌던 K-드라마 촬영지 투어, K-팝 댄스 체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모두 문을 닫았어요. 둘째, 고급 쇼핑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명품 쇼핑을 즐기는 경향이 강했어요. 방콕의 엠포리움, 시안 패러곤 같은 고급 쇼핑몰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방콕 시내의 한 쇼핑센터 사진이었는데 정말 한산해 보였습니다. 방콕의 명품 쇼핑센터는 한산해졌고 치앙마이의 K-뷰티 마사지 샵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방콕 중심가 폐점된 K-푸드 거리, 임대문이. 사진 속에는 한글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간판들이 보였는데 모두 셔터가 내려져 있고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이 사진은 2025년 3월에 촬영된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특히 K문화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나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교수님, K문화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여행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태국을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런 관광객 감소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우려고 했습니다. 친중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콕 거리가 빼곡하게 중국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주요 관광지는 중국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파타야는 중국어가 태국어보다 더 많이 들릴 정도였어요. 교수님,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는 게 나쁜 건가요? 관광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부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 문화재 훼손, 현지인들에 대한 무례한 행동 등이 빈발했어요. 새로운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사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 해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들이었어요. 2025년 초 태국 현지 언론들은 연일 이런 사건들을 보도했습니다. 태국이 관광 천국에서 관광 지옥으로 변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죠.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안타깝게도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중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제재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관광 이미지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한국 관광객을 잃은 빈자리를 중국 관광객으로 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군요. 결국 정권의 감정이 국민의 수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의 관광 브랜드까지 훼손시킨 셈입니다. 태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이중고를 겪게 되었어요. 한국을 잃은 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관광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따라오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까지 잃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대안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치적 판단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워요. 자, 이제 태국의 실상을 경제 지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5년 IMF 발표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GDP 성장률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 필리핀 6.1%, 2위 베트남 5.8%, 3위 인도네시아 4.6%, 4위 말레이시아 4.3%, 5위 캄보디아 3.9%, 6위 태국 1.9%. 태국은 모든 아세안 국가 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의 선진국 중 하나였던 태국이 말이죠. 교수님, 1.9%라는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소 4%는 되어야 건전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는 사실상 경제가 정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태국만 이렇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6.1%로 1위를 기록했어요.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다각적 협력이 주요했죠. 베트남은 5.8%로 2위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제조업과 IT 산업이 크게 성장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모두 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도 3.9%로 태국의 2배를 넘어요. 그럼 왜 태국만 이렇게 된 걸까요? 핵심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여러 신문 기사 헤드라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태국 공장 운영 중단 검토. LG전자, 태국 신규 투자 전면 보류. 삼성 SDI, 태국 배터리 공장 건설 취소. 이런 기사들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이 기업들은 어디로 갔나요? 대부분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갔고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기업들도 더 우호적인 환경을 찾아 떠난 거죠. 뒤쪽에서 케빈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지는 못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태국 정부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인프라나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었어요. 제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게다가 현지 고용 창출 효과도 한국 기업들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태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일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은 기술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중심으로 현지 노동자들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고 지역 소득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려주셨습니다. 한국 투자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생산성 향상 수출 증가 경제 성장. 이런 선순환 구조가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5.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태국은 이 모든 걸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태국 소비자보호청 2025년 1분기 불만 사례 분석 보고서. 이번에는 경제 지표가 아닌 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태국 소비자보호청에 접수된 불만 사례 중 36%가 중국산 결함 제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파이 차트가 나타났어요. 중국산 제품 불만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폭발 사고가 방콕에서만 12건 발생했습니다. 유아용 기저귀로 인한 피부 트러블은 300건이 넘었고요. 방수를 자랑하던 스마트폰들이 비 한 번에 고장나는 경우도 빈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대체한다고 중국 제품을 썼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든 건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거죠. 방콕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필터 샤워기가 있었어요. 염소 제거율 99%, 녹 제거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었죠. 가격은 3,500바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 수입이 어려워지자 비슷해 보이는 중국산 제품들이 1,200바트에 들어왔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죠. 중국산 필터 샤워기를 사용한 가정에서 물때와 피부 트러블 피해가 급증했어요. 필터 성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AS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안 되거나 태국어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우린 중국의 실험쥐냐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실험쥐가 아니다. 한국을 다시 데려와라.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중 정책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나 품질 관리를 강화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한국 제품을 밀어낸 자리에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제품 카테고리별 불만 접수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일부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한국 제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죠. 외교는 제품으로 이어지고 제품은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태국 국민들은 그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치적 결정 하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워요. 태국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시자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25년 5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동시에 벌어진 청년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다시 협력하고 싶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거로 뽑은 총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중국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마치 제 나라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교수님, 태국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슈나이더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해 주셨습니다. 정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복원되는 것이죠.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처음에 적으셨던 문장을 다시 써주셨어요. 협력 없이 성장한 국가는 없다. 이 이야기는 외교가 곧 국민의 밥상과 삶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태국 국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허브라 불리던 태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태국에 준 도움이 사라지자 경제 성장마저 떨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은 어느 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엄청난 기술력에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레이입니다. 교양 학점이 필요해서 신청한 국제협력과 외교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과 외교, 자연재해 속 국제협력의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에 관한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태국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타부리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운하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논타부리는 방콕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최근 북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까지 미세한 흔들림을 전달했고 특히 낡은 운하 시스템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타부리의 클롱끄르어 운하는 악취와 쓰레기, 벌레들로 오염이 극심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기자가 파크렛군 짜랭와타나 38번 골목 앞 클롱끄르어 운하를 찾은 장면이었죠. 화면 속 운하는 정말 끔찍했어요. 물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악취가 심하다는 게 영상만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술병, 광고판, 나무 조각, 주방용품, 심지어 구더기까지 보였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하가 썩어 있고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원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주민들이 악취는 물론 다양한 벌레들의 번식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물이 다시 맑아지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도 함께 협조해 운하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수질 오염이 아닙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이고 복구의 시작점은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운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운하는 물류, 농업, 생태 흐름을 유지하는 인공수로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시스템에 필수적이라고 하셨죠. 자연재해로 운하가 오염되면 복구 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며 전염병 확산, 식수 부족, 경제활동 중단 같은 2차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IT 대지진,
파키스탄 홍수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마다 수질 복구가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였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물이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지역의 생명줄이자 문명의 기초라는 사실을요. 태국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된 운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자연재해 이후의 복구에서 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구나. 이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 등장했죠. 바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의 상황과 대조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수기술과 국제기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수기술과 수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9%에 달하고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을 초과 달성한 수질 지표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 필리핀에 태풍이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이동식 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석회질이 높은 물로 인해 장기적인 음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유럽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물 관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니. 이런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연재해 속 국제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태국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였죠. 그녀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 이후 태국의 운하들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대규모 수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이 완전히 오염되어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지진 직후 물난리가 난 거리, 쓰레기로 가득 찬 운하, 그리고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수 기술을 지목하며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의 연설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기술을 가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표정이 좀 묘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간 태국은 중국과의 밀착 외교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와 정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여러 차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고마움을 몰랐죠. 화면에는 한국, 태국 기술협력회의가 취소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중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수질 관리 기술은 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결국 관계를 망친다는 것이죠.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동안의 외교적 행보가 얼마나 빠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좋은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한국이 두드러진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주제를 연구할 때 같은 의문을 가졌었죠.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이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우선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수돗물 수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미생물 안전성과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상위권에 속해요. 화면에는 OECD 국가들의 수질 관련 순위표가 나타났고 한국은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미국과 태국은 보이지 않았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가에서도 한국은 모든 기준을 100%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국제정수기술 박람회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다수의 상을 수상해왔어요. 특히 멤브레인 필터 기술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유엔 개발계획 UNDP도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돗물인 아리수로 매년 외국 대사관 시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교관들이 직접 마시고 그 품질을 인정하는 행사죠. 세계환경포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정수 시스템이 여러 차례 소개됐는데 이 시스템은 수질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호텔에 묵을 때 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나요? 라고 자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문화가 적은 편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신뢰가 있죠.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물을 단순히 자원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사실을 넘어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장 같았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 별표를 치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혹시 해외여행 갔을 때 샤워 후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저도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멕시코 여행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샤워를 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이나 염소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런 문제를 거의 보고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수돗물 처리 과정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정수 시스템은 피부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물속의 염소와 기타 화학물질의 균형이 인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의 품질까지 고려한 결과죠.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샤워 후 가려움증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니 물 관리가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깨끗한 물은 단지 건강과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어요. 누군가 기술력이요라고 대답했죠. 물론 기술력도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깨끗한 물 덕분이기도 하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과 반도체가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은 일반 식수보다 수천 배 더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죠. 교수님은 반도체 공장의 정수시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수질 자체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초순수 정제 설비에 대한 기술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숨겨진 비결 중 하나죠. 교수님은 대만과 인도의 사례도 언급하셨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초순수 확보가 어려워 공장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하셨죠. 한국에서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조차 정제 효율이 높아 반도체 공정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요소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태국의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유엔과 WHO 로고가 있는 보도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도움 요청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WHO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늦장 대응과 선택적 외교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WHO의 수질 관리 책임자는 재난 관리는 평소의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죠. 화면에는 CNN과 BBC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엔 물관리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하다 위기 때만 찾는 모습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앞서 교수님이 하셨던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관계를 망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 메모했어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NGO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한국 NGO 단체들의 성명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만으로 계속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협력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솔직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무시한다면 그건 진정한 협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의 기초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파견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죠. 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제외교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 같았죠.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제 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지진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무너진 집,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통을 들고 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죠. 지진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것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현지 병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티푸스, 대장균 감염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상황이 심각하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2021년 홍수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2021년 태국 홍수 상황과 한국의 지원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2021년 태국은 심각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긴급 정수 장비를 파견하고 기술 인력을 보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화면에는 한국 구호대의 활동 모습과 작동 중인 정수 설비가 보였어요. 그 옆에는 깨끗한 물을 받아가는 태국 주민들의 밝은 표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언론은 한국의 도움 덕에 물 문제는 단 5일 만에 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지원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화면에는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이 번역되어 나타났어요. 한국의 신속한 지원, 5일 만에 정상화된 식수 공급. 이 경험이 태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수님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글들이었지만 번역이 함께 제공됐죠. 한국처럼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2021년처럼 한국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곧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선시했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와 국민 차원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정부 차원의 외교적 결정과 실제 국민들의 필요가 충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외교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느냐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태국 정상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죠. 화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태국, 중국 정상회담 장면이 나왔어요. 중국 지도자와 태국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상징적인 방문과 외교적 지지 표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기술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공식 성명서를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없이 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문구만 있었어요. 태국 현지에서는 중국은 말만 있고 손은 없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수 기술과 장비 지원 대신 정치적 수사만 남발했다는 비판이죠. 화면에는 태국 현지 신문의 비판적인 사설들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국제관계의 현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 정수 기술자들과 휴대용 정수 설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태국 현지에서는 SNS와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표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어로 해시태그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해시태그가 달린 수많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도움에 감사했다는 내용, 2021년 홍수 때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모든 슬라이드를 내리고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두 문장을 띄우셨어요. 외교는 평소에 다져야 한다. 도움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관계 구축이 위기 때 진정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제 협력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수완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구체화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외교관, 정책 기반자, 국제관계 전문가가 된다면 이 사례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실질적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짜리 특강이었지만 제 세계관을 크게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죠.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외교의 도구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구나. 오늘의 강의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꼭 국제개발과 협력 관련 수업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 투명한 액체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수와 관련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현재 위기에 과거 한국이 생각날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한국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샤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